안녕하세요. 올해 12월 28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이스라엘, 그리고 내년 1월 17일부터 24일까지 튀르키예를 일주하는 열린다 성경 스터디 투어가 진행됩니다. 열린다 성경 스터디 투어는 단순한 성지순례가 아닙니다. 매일 아침 1시간 반씩 성경과 인문학을 주제로 공부한 뒤 현장을 답사하는 기독교 인문학 여행입니다. 자세한 일정과 다녀오신 분들의 생생한 후기는 영상 하단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세계사인 교회사, 세계사와 함께 푸는 스토리텔링 교회사 시간입니다. 저희가 초대교회사, 중세교회사를 거쳐서 지난 시간부터 종교개혁사 살펴보고 있습니다. 콘스탄티노플이 함락되는 1453년부터 30년 전쟁이 마무리되는 1648년까지 크게 세 개의 이정표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바로 루터의 종교개혁, 그리고 독일에서 신교, 구교 간의 종교전쟁이 마무리되는 아우구스부르크 화의, 그리고 프랑스에서 종교전쟁이 마무리되는 낭뜨 칙령, 세 개의 이정표를 중심으로 해서 종교개혁사 시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먼저 대항해 시대, 오늘 두 번째 영상인데요. 자, 대항해 시대, 서양 제국주의로 가는 신호탄이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자, 대항해 시대는 영어로 이제 Age of Discovery, 직역을 한다면 발견의 시대 이렇게 할 수 있죠. 하지만 이게 침략자인 유럽인들이 자신들 입장에서 붙인 명칭입니다. 피해 국가에게는 그저 침략자들의 유입일 뿐이겠죠. 그래서 요즘은 약간 중립적인 개념으로서 신항로 개척 이렇게 부르는 추세이기도 하죠. 자, 이 시대는 유럽인들이 이 항해술을 발전시켜서 이 아프리카를 돌아 인도, 동남아, 동아시아로 가는, 그리고 이 아메리카로 가는 신항로를 발견하죠. 그래서 최초로 세계를 일주하는 등 이 지리상의 발견을 이룩한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대항해 시대 역사를 개략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바로 15세기 초 중반 이 포르투갈의 항해 왕자로 불리는 엘리크가 있습니다. 이 엘리크 왕조를 주축으로 이 아프리카를 도는 대서양 진출을 시작을 하죠. 그리고 1492년 그 유명한 스페인의 크리스토퍼 콜럼부스가 유럽에서 아메리카로 가는 항로를 개척하게 됩니다. 그리고 1498년 이 바스코 다가마는 마침내 이 아프리카 최남단에 있는 희망봉을 돌아서 인도 항로를 개척하게 되죠. 이걸 대략적으로 한번 지도와 함께 볼 텐데요. 자, 포르투갈 여기 짙은 보라색 여기가 포르투갈의 항해 왕자인 엔리케가 죽기 전까지 개척했던 서아시아 해안입니다. 서아프리카 해안이죠. 자, 그리고 이후 바돌로무 디아스가 이 희망봉을 돌아서 인도양에 진입하게 되는, 아프리카 최남단에 있는 희망봉을 돌아가지고 인도양에 진입하는, 그리고 이제 바스코 다가마가 어떻습니까? 희망봉을 찍고 어때요? 동아프리카 해안을 거쳐가지고 마침내 인도의 캘리컷에 간 이후에 다시 돌아오는, 이러면서 본격적으로 향신료 무역에 동참하게 되는 그런 스토리가 펼쳐지게 되죠. 1522년 이제 페르디난드 마젤란이 세계 일주 항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5세기 말 그리고 16세기 초반에 대항해 시대는 완전히 정점을 찍게 되죠. 자, 그리고 포르투갈, 스페인의 이 양 국가의 동무되었던 이 해상 무역의 후발주자인 네덜란드, 영국도 참여하게 되죠. 이들은 동인도 회사를 설립하면서 이제 대항해 시대는 막을 내리고 이후 제국주의 시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대항해 시대는 유럽의 이 서구 문명이 어때요? 중동과 북아프리카의 이슬람 문명을 본격적으로 역전하는 시기다. 이후 격차가 점점 가속화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중근동 국가들은요, 그동안 어때요? 이 중개 무역을 통한 경제 발전을 해왔죠. 하지만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올스톱 되게 되죠. 그리고 지금까지 전 근대적인 상황에 머물러 있게 되고요. 물론 몇 나라만 20세기 석유 발견으로 치고 나가있지만 대부분의 국가들은 아직까지도 전 근대적인 봉건 체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자, 오스만 투르크의 지중해 석권, 이것은 이제 대항해 시대 개막의 결정적인 요인이 되죠. 1453년 마침내
비잔틴 제국의 수도 콘스탄티노플이 함락되고요. 이후 오스만 투르크는 그리스 반도, 크레타 섬 등 동지중해 무역 거점들을 하나씩 정복합니다. 자, 이곳에 막대한 투자를 했던 아라곤은요, 괴멸적인 타격을 입게 됩니다. 한때 제노바, 베네치아와 함께 3대 해상 제국이었던 아라곤은 이때를 기점으로 몰락하게 되죠. 베네치아 역시 지속적으로 쇠퇴의 길을 걷게 됩니다. 한때 동지중해의 여왕으로 불렸던 이 베네치아도 시대의 흐름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거죠. 자, 이런 가운데도 동박 무역로는 그대로 유지됐는데, 하지만 중개 무역으로 인한 수수료, 이 수익은 고스란히 오스만 투르크의 손에 떨어졌다는 겁니다. 오스만 투르크의 군대는요, 유럽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공세를 펼쳐나갔는데 그 막대한 재정 수입원이 바로 동방 무역에서 오는 그 수수료였다. 유럽은 자신들의 주적인 오스만 투르크와의 전쟁 자금 수입원인 이 향신료 수입에 대한 재정 적자를 줄이고 또 새로운 항로를 뚫어야만 하는 군사적인 그리고 재정적인 필요가 한참 대두된 그런 상황이 바로 대항해 시대로 넘어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 대항해 시대 개막의 또 원인 중 중요한 게 또 향신료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 후추가 되겠죠. 이 중세의 식탁은요, 채소는 굉장히 드물었다. 비트, 감자 이런 거 신대륙산 작물 아직 들어오기 전입니다. 1년 내내 먹은 게 말린 생선 그리고 절인 고기였어요. 이런 가운데 동방에서 이제 향신료가 유입이 되는 거예요. 후추와 정향을 고기에 넣으니까 고기 맛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계피, 육두구, 생강, 마늘 이런 것들 음식에 넣으니까 음식 맛이 천상의 맛으로 변하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안식향, 백단향, 유향과 같은 이 의료용 향신료는 유럽에 주기적으로 발생했던 역병을 많이 물리쳐 줍니다. 이런 가운데 이 항해를 통해서 막대한 돈과 시간, 심지어 목숨까지 걸어야 했음에도 이 향신료는요, 무지 비싸게 거래가 됐다는 거예요. 원산지 가격의 100배를 받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왕이나 기타 투자자들의 귀를 솔깃하게 할 요소가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탐험가들은 또 지속적인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었던 거고, 이것도 원산지 가격이 엄청나게 비싸게 팔리던 향신료 이런 것들이 요인이 됐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100g의 정향을 예로 든다면 원산지인 인도네시아 몰루카에서 당시 금화로 2두카트였던 게 이게 이제 말레이시아의 말라카로 오게 되면은 14두카트로, 그리고 인도의 캘리컷으로 오면요 50두카트, 그리고 영국 런던으로 오게 되면 213두카트에 팔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산지 2두카트 가격에 213, 그러니까 100배 가격에 팔리니까 너도 나도 이제 향신료 무역에 뛰어들어요. 하지만 대항해 시대 중반 이후 어때요? 나중에 너도 나도 뛰어드니까 수요보다 공급이 급증하게 된다. 자, 이러면서 이제 향신료를 대체하는 물건으로 금과 은, 그리고 흑인 노예, 설탕 이런 것들이 이제 향신료를 대체하면서 대항해 시대는 지속적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 유럽인들에게 원양항해, 대양항해는 이때가 최초예요. 그러니까 지식이나 기술 당연히 있을 리가 없죠. 전무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지에 대한 정보가 있냐? 그것도 없어요. 전무합니다. 자, 중국이나 인도의 존재는 어렴풋이 알려졌지만 몇몇 여행기에서 보았던 단편적인 지식이 전부였습니다. 아메리카라고 하는 대륙은 존재조차 알지 못했죠. 자, 이슬람과의 교류를 통해서 전해진 나침반, 그리고 망원경의 원시 버전인 사분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태양과 별의 위치를 좀 더 정확히 탐색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선두주자인 포르투갈이 1세기에 걸친 서아프리카 항해를 통해서 이 항해술과 해도 제장 능력을 습득하고 축적하게 되죠. 자, 이런 기초적인 원양항해 능력에다가 때마침 강성해진 이 오스만 투르크 제국의 등장으로 인해서 유럽의 항해술은 급속도로 발달하게 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캐러벨 같은 대양 항해용 선박이 등장하고 이는 다시 갤리언으로 이어지죠. 이런 것들은 전부 바람을 이용한 범선인데, 자, 그동안은요 지중해를 무대로 노를 젓는 갤리선 위주였거든요. 하지만 망망대해에서 노를 저어서 간다? 이거 기진맥진해서 갈 수가 없겠죠? 자, 전부 범선인데, 어때요? 범선.
바로 이 카라벨선 그리고 카락선, 갤리온선 이러한 그 대양 항해용 선박이 꾸준히 이제 개발이 되면서 유럽의 대양 항해 수준은 어때요? 세계 최고 수준으로 급성장하게 됩니다. 이는 훗날 산업혁명과 제국주의의 든든한 밑거름이 되기도 하죠. 자, 대항해 시대 어떻습니까? 멋진 말이죠. 또 낭만적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무지무지 가혹했다. 불과 한강 유람선 크기의 범선에 십수명의 선원이 타서 이 바람에만 의존해서 지도도 없는 상황에서 망망대해를 누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몇 달씩 육지 구경도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선원들이 그래서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쥐도, 괴열병도 아닌 바람이 없는 이 무풍지대를 지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망망대해에서 이들은 천천히 말라 죽어갈 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가 이제 해류를 타고서 이제 해안가에 옵니다. 그러니까 전원 사망한 해골들만 발견되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는 이제 수많은 이제 문학 작품에서 등장하는 유령선의 모티브가 되기도 하죠. 실제로 이제 북위, 남위, 30도 지점, 그리고 적도 지점에 무풍지대가 있다고 합니다. 자, 하지만 이 무풍지대라 해도 해류는 흐르거든요. 그래서 한 지점에서 한 달씩 발이 묶이는 경우는 드물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사르가소 해라고 하는 이 바다, 여기는 이 해로조차 한 지역을 계속 빙빙 돌고 있는 순환합니다. 그래서 공포의 바다로 알려졌다. 17세기부터 이런 지역들이 알려져서 이곳을 피해서 여행을 하게 되죠. 하지만 진짜 두려운 것은 또 뭐였는가? 수중암초였다는 거예요. 이 무풍지대는 그냥 피해가면 되지만 수중암초는 어때? 안 보이기 때문에 피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배가 갑자기 좌초하거나 침수되는 사고. 그러니까 21세기에도 어때요? 과학이 발달한 지금도 해양사고를 일으키는 주범이 바로 이 수중암초였다는 거죠. 당시 뱃사람, 이 선원들의 식사는 비스켓, 그리고 염장한 고기, 썩은 물이 전부였습니다. 말이 비스켓이지 비스켓은요 돌처럼 딱딱했어요. 거기다가 곰팡이가 설고 가장자리는 쥐가 갉아먹었다. 그리고 썩은 물에는 죽은 쥐가 둥둥 떠다녔다는 겁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몇 달간 항해를 할 때 이들은 질병에 무척 취약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질병 창궐을 막으려면 어때요? 주기적인 목욕 그리고 신선한 야채 공급이 필수였는데 이들은 질병에 시달리며 죽어가면서도 원인도 모른 채 그냥 죽어간 거예요. 그러다가 18세기경 제임스 쿡이라고 하는 선장이 선원들에게 강제로 절인 양배추를 먹이고 그리고 찬물 목욕을 강제로 시키면서 어느 정도 질병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자, 이러한 온갖 악조건 속에서도 이들이 이제 교역품을 싣고 살아서 돌아오기만 하면 어때요? 평생 벌 돈을 한 방에 벌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인생 한 방이다 이런 말이 있죠. 이건 당시 선원들에게 딱 적용되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선원들이 지속적으로 모이고 배가 지속적으로 출항할 수 있었던 이유도 여기에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침몰 전까지 교역품 물건을 가득 싣고 오다가 결국 과적으로 인해서 침몰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했다. 그리고 출발할 때 물건을 많이 싣기 위해서 선원들에게 배급해야 될 식량, 물건 이런 것들을 줄여서 항해하기도 했죠. 자, 이들이 그렇다고 해서 중간 기착지에 함부로 정박할 수도 없었어요. 왜냐? 이 해안가에는 교역품을 싣고 오는 신대륙산 배를 노리는 해적들이 수시로 출몰했기 때문이죠. 이 해적에게 빼앗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인생 한 방이 내가 아니고 저 해적들에게 가는 거예요. 자, 이 대항해 시대는요, 이 크리스토퍼 콜럼부스가 이 카리브해 탐험을 마치고 몇 명의 원주민들을 데리고 돌아오면서 본격적으로 열리게 됩니다. 그 이전에는 그야말로 선두주자인 포르투갈의 동무대였죠. 자, 원주민들의 존재를 확인한 유럽인들은요, 자, 미지의 신대륙이 존재한다는 것을 공적으로 이제 인정하게 됩니다. 이후 이제 국가 단위의 탐사가 이루어지고 당연히 국가 간의 충돌이 발생하게 됐죠. 자, 이를 중재하기 위해서 토르데시아스 조약이 체결이 됩니다. 이후 이제 북해에 이제 영국, 네덜란드, 그리고 대륙의 프랑스도 동참하게 됩니다. 자, 이들은 포르투갈과 스페인 양 국가 간의 조약인 토르데시아스 조약을 간단히 무시해 버립니다. 그리고 두 나라의 영토와 이권을 뺏어오는데 성공하죠. 영국과 네덜란드는 이 해상무역과 거점 확보를 총괄하는 동인도 회사를 설립해서 범세계적인 무역 활동에 나서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후 이제 제한된 시장을 놓고 국가 간의 충돌이 발생하죠. 소위 말하는 영난 전쟁, 영국과 네덜란드의 전쟁입니다. 여기서 최종 승자가 된 영국은 이후 대영 제국 전성기로 가는 그 스타트가 됩니다. 자, 프랑스는요, 동인도 회사를 설립했는데 역시 하지만 목적 자체가 시장 개척이 아니고 식민지 개척에 더 중점을 뒀습니다. 특히 캐나다의 퀘벡 지역을 식민지로 잘 개척을 하는 거예요. 영국도 훗날 식민지 개척에 이제 시작하면서 프랑스와 잦은 충돌을 이제 빚게 되죠. 이 아메리카에서 유럽으로 막대한 금과 은이 유입이 됩니다. 그러면서 유럽에는 가격 혁명이 발생하고, 자, 이로 인해서 봉건 세력이 몰락을 하고 신흥 자본주의 세력이 대두됩니다. 이로써 유럽은 계몽주의 시대, 산업혁명을 거쳐서 제국주의 시대로 진입하게 되죠. 이 대항해 시대는 유럽인들이 타 문명권에 대한 우월감을 갖게 되는 이 백인 우월주의, 그리고 서구 중심주의로 연결되는 그 시발점이 되는 사건이기도 하죠. 이 대항해 시대는 또 이 구대륙과 신대륙 간의 최초의 교역이라는 점에서 세계사에 중요한 의의를 갖습니다. 감자, 고구마, 초콜릿, 토마토, 담배, 고무와 같은 이 신대륙산 작물과 원료는 세계 각국의 문화와 역사를 확 바꿔버립니다. 조선에도요, 신대륙산 작물인 고추가 이즈음 전래되면서 식문화의 대격변을 겪게 되죠. 이때 영혼의 조미료인 고추장, 고춧가루가 탄생하게 됩니다. 이탈리아 역시 영혼의 채소인 토마토, 이게 신대륙산 작물인 것이죠. 감자, 고구마, 옥수수의 영향력은 설명조차 필요 없을 정도입니다. 감자와 고구마, 대표적인 구황 작물인 이것은 유럽을 대기근에서 엄청나게 구원해 줍니다. 현대 산업 문명의 필수품 중 하나인 고무 역시 남미 신대륙에서 발견됐죠. 현대 인류 문명과 문화를 선도하는 초강대국 어디입니까? 아메리카, 미국도 바로 신대륙 발견으로 인해 탄생했다는 것이죠. 이처럼 대항해 시대가 가진 어떤 세계사적인 의의는요, 100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하지만 이 대항해 시대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이 시대를 기점으로 해서 어때요? 본격적으로 유럽의 제국주의가 시작되죠. 그것에 대한 반발, 그리고 열등감, 이런 것들에서 비롯되는 현상이기도 한데, 자, 이들은 어때요? 폴리네시아 원주민들의 남태평양 항해, 또 명나라의 정화 제독의 항해, 이런 것도 유럽의 대항해 시대에 못지않은 대단한 일이라고 막 추켜 세우기도 하죠. 하지만 이 사건들은 어때요? 국지적인 탐험, 그리고 단발성의 이벤트로 끝났기 때문에 아무런 세계사적인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이와 달리 유럽의 대항해 시대는 국가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단발적인 이벤트에서 멈추지 않고 몇 세기간 지속되면서 신대륙 발견을 통해서 유의미한 인류의 세계관 확장, 그리고 본격적인 대양 무역을 활성화시켰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오늘은 대항해 시대 두 번째 시간으로서 제국주의 시대의 신호탄으로서 대항해 시대의 의의를 좀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